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란에서 온 코마시 키미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러시아에서 온 일리아 벨라코프 씨 옆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정상회의 폐막을 하루 앞두고 발표하는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G7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골자로 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 끝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양국 중 한 국가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옛 소련이 맺었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부활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북한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가자지구 남부 일부 지역에서 주간 군사작전을 중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군사활동이 중단됩니다. 전시 내각을 이끌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성향 인사들은 원래대로 전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온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해체됐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관련 민감한 현안은 소수가 참여하는 특별회의에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안보 내각의 추인을 받는 형식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무슬림의 성지 순례 하지가 시작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의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무슬림 최대 종교 행사 하지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신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에겐 5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 당국은 올해 순례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인명피해도 그만큼 많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تعاملت معها الفرق الطبية بشكل مباشر ولذلك احنا نوصي بالوقاية. 중국이 유럽연합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8%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根据中国相关法律法规和世贸组织规则，中国国内产业有权提起调查申请，维护正常市场竞争秩序。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구정 기자님, 예전보다 뭔가 좀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이번에 이제 큰 주제는 보면 이제 결국 러시아, 중국이었는데 일단 러시아 관련해서 그 동결된 러시아 자산, 우크라이나에 이제 500억 달러 대출해주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번에 눈길 끄는 거는 그냥 뭐 중국을 향한 경고. 그래서 G7 회의 열리기 직전에 유럽연합이 그 중국산 전기차 뭐 최대 50% 이게 관세 부과하고 그러면서 뭐 G7 정상회의 성명에서 중국의 비시장적인 정책과 관행, 보조금과 덤핑 이런 것들 비판했는데
이게 G7이 과연 주목할 가치가 있느냐, 왜 필요하냐, 이 문제 제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G7 7개 나라가 옛날에는 뭐 한때는 세계 GDP의 70%까지 차지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40% 정도로 줄었고 G7이 뭔데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이번에 좀 뭐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메시지를 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역시 또 분열을 드러냈다. 이 평가도 이제 공존하는데 이제 뭐 G7이 최종 성명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 계획, 두 국가 해법 지지한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국제법 지켜라 의무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가자지구 라파 공격 자제해야 한다. 근데 이게 그 이번에 G7 회의에서 캐나다하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결국은 뭐 미국하고 독일이 반대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앞에서 러시아를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했던 것들 역시 또 설득력이 떨어지는 또 이중잣대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인도, 터키,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등 정상들 초청을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연설했고 한데 뭐 너무 서구 중심이다, 배타적이다 비판을 받으니까 외연을 넓히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러면 여전히 그 서구 클럽의 이미지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를 보면서 외신들이 참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임덕 정상회의다. 뭐 약한 지도자들의 모임. 김열수 실장님.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G7이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모임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헤드라인에서 보신 것처럼 루저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 명을 빼고 나머지 6명은 전부 다 임기가 끝나거나 새로운 이제 총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의회를 해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니까 상태는 안 좋죠. 그래서 이게 뭐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이제 다들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을 무려 36페이지에 걸쳐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G7을 통해 가지고 뭐 그것이 G20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OECD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큰 이제 세상을 다루는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다루는 아젠다들은 거기에서 이미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죠.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회의에서 계속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G7을 그렇게 이렇게 막 이제 너무 조롱하면 안 된다. 조롱하거나 객관시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G7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평화회의를 앞두고 휴전 카드를 내밀면서 흔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요. 일리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선 이 평화회의는 정말 중요한 결과를 기대하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다들 참석했지만. 그러니까 심지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큰 기대를 안고 우선 우크라이나와 근거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이자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뭐 크게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 푸틴이 이런 평화의 시간에 맞춰서 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절대 평화 협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푸틴의 한 말을 보면 그냥 우크라이나 보고 항복하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심지어 지금은 러시아가 점령하지도 않은 땅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완전 항복, 젤렌스키의 물러나기 뭐 등등등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뉴스, 그러니까 보도일 뿐이고 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푸틴이 다시 한번 사실상 푸틴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회의를 앞두고 그렇게 일종의 제안, 본인들 주장으로는 제안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맞불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구정 기자님, 그나저나 한 100여 개국 뭐 기관에서 쭉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공동 성명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한 80여 개국 정도만 사인했다고 하고요. 80개 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규모로 평화회의라고 하려면은 어떤 특정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도록 세계가 단합된 메시지를 던진다.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쌍으로 묶여서 세계 언론들의 보도가 되고 세계 여론을 형성하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서방의 이중잣대로 모든 논의가 다 이제 귀결이 되고 글로 흘러가 버리는, 이번에도 뭐 보면은 뭐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등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든가 뭐 브릭스 국가들이기도 하고 덩치가 큰 나라들, 네. 이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회의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조금 퇴색된 것 같아요. 네. G7 정상회의도 있었고 평화회의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실행이 가능한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